2019년 6월 30일, 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 계곡. 평소라면 물놀이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그곳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알버시가 넘은 시각, 안전요원들도 모두 철수한 그 위험한 계곡에서 정적을 깨는 단 한 번의 첨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미터 깊이의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진 한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기묘한 것은 그 현장에 있던 일행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사라졌음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냉정함과 계산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물놀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마지막 여행이었을까요? 차가운 계곡물 아래 가라앉은 진실. 그 뚜껑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수사관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 당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가평 용소 계곡에 남녀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일몰 시간이 지나 입수가 금지된 구역이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훗날 피해자 Y로 불리게 될 39세의 대기업 연구원 윤씨, 그리고 그의 아내 L과 그녀의 내연관계였던 C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한 지인들의 평범한 야유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과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해보면 그곳의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Y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했고 평소에도 물가에 가는 것을 꺼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구명조끼 하나 없이 조명 시설도 없는 캄캄한 밤에 수심 4미터의 깊은 계곡 바위 위에 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훗날 복구된 디지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분위기는 Y에게 선택권이 없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일행 중 남성들이 먼저 다이빙 시범을 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위 위에 홀로 남은 Y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내 L은 그를 향해 "오빠, 다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라며 은근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연남 C 역시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남성성을 자극하고 집단 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건드리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몰이였습니다. Y는 몇 번이나 주저했습니다. 어두운 물밑은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듯, 혹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결국 코를 막고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물보라가 이고 난 후 당연히 들려야 할 살려달라는 비명이나 물장구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과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관들이 주목한 수상한 공백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익사사고 현장이라면 즉각적인 구조활동이나 119 신고가 빗발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L과 C,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의 대처는 지나치게 차분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지연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L은 남편이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도 즉시 물에 뛰어들거나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튜브를 찾으러 가는 신용을 하거나 서로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119 구조대가 험한 산길을 뚫고 도착했을 때
Y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물속 깊은 곳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평경찰서의 초기 대응은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처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타사를 의심할 만한 외상, 자창, 둔기에 의한 타격 흔적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깨끗했습니다. 목격자들, 즉 아내 엘과 일행들은 입을 모아 진술했습니다. 술을 좀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우리든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진술은 서로 입을 맞춘 듯 일관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진과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인은 전형적인 익사로 나왔습니다. 폐 속에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었고 기도 폐쇄의 흔적도 명확했습니다. 약물 반응이나 저항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안타까운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결론 내리기에 완벽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Y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되었고 곧바로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 엘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건조한 모습에 가까웠다는 조문객들의 후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묘하게 밝았다는 목격담도 훗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차가운 계곡에서 생을 마감했고 세상은 이를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했습니다. 모든 완전 범죄는 이렇게 완벽한 우연을 가장하여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혈흔이 아닐지라도 욕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숫자가 남기 마련입니다. 사건이 잊혀가던 무렵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데이터 하나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Y의 생명에 걸려있던 거액의 보험 계약이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그날 밤, 물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 아내 에일은 남편이 사라진 직후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단순 변사 사건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지능형 범죄로 전환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진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계곡에서의 그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평의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았던 진실은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잊히는 듯 했습니다. 유가족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보험사 지급심사팀 사무실, 서류 더미 속에서 다시금 이 사건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보험사 창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고인의 아내 엘리였습니다. 그녀가 내민 청구 서류는 남편 Y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8억 원.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치고는 상당히 고액이었지만 고인이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보험 심사역의 직감은 서류를 넘기는 순간부터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조사관, 흔히 SIU,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라 불리는 이들은 숫자의 흐름 속에서 피냄새를 맡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포착된 Y의 보험 계약 내역은 기이할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첫째, 납입 내역이 너무나 불규칙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수차례 계약이 희룡상류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 간신히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아내 엘리였습니다. 둘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사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사고 날짜는 6월 30일 밤 8시경.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 보험 계약의 만료일, 즉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은 바로 7월 1일 0시였습니다. 단 4시간. 만약 Y가 그날 밤 계곡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살을 썼다면 8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Y의 생명은 마치 초시계가 돌아가는 폭탄처럼 보험 계약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이고 자기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희박합니다. 보험사 측은 즉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고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통의 유가족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L의 반응은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보험사가 선량한 피해자를 우롱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직접 제보를 한 것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악독한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으려 트집을 잡습니다. 취재해주세요. 이것은 훗날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나친 자신감 혹은 사이코패스적 대담함으로 분석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언론을 이용해 보험사를 압박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제작진 역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보험사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수영도 못하는 남자가 구명조끼도 없이 한밤중에 다이빙을 했는가? 방송사 측은 취재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 남편의 기묘한 죽음으로 말입니다. 동시에 보험사 SIU팀은 일산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단순 변사로 묻혔던 사건 파일이 다시 책상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일산 서부서 형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차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동기에 주목했습니다. 형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L과 내연남 씨의 행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인인 줄 알았던 씨가 사실은 L과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생각했습니다. 보험금 8억 원, 그리고 내연남.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리키는 결론은 명확하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법정에 설 수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 즉 직접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는 모두 용의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재가되었으니 재부검도 불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L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고 시 역시 형님은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도였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수사는 곧 충격적인 정황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L과 C의 주변에 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꼬리를 감추고 있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수사기법의 꽃이라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L이 과거에 사용하다 버린 혹은 파기했다고 생각했던 낡은 공기계 하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 작은 기계 안에
악마의 대화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의 첫 번째 조각이 모니터에 뜨는 순간 베테랑 형사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Y를 처리하기 위해 L과 C가 나누었던 농담 같은 살인 모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평 용소계곡은 그들의 첫 번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Y를 보내버리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했었고 실패할 때마다 아쉬워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 미수 사건이 연쇄살인 미수 및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잡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그 낡은 휴대전화 속에는 어떤 끔찍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양양의 펜션과 용인의 낚시터에서 벌어졌던 Y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그 소름 끼치는 전말들이 디지털의 무덤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일산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사무실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보험사기 의심 첩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종이 뭉치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증거물 보관소에서 막 돌아온 낡은 휴대전화 몇 대였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다는 격언은 21세기 수사 현장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그들이 남긴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 어딘가에 혹은 메모리 칩의 깊은 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피의자 L과 내연남 C가 과거에 사용하다가 폐기했다고 믿었던 공기계들을 확보했고 즉시 디지털 포렌식 부서로 보냈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복구 작업 끝에 삭제되었던 수천 건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모니터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타인에게 품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악의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L과 C는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고 그 미래의 자금줄로 피해자 Y의 사망보험금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남편 Y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처리해야 할 장애물이자 돈을 인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들의 연애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의 타임라인을 역추적하던 중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의 섬뜩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L과 C 그리고 Y는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L과 C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가는 거 맞지? 양을 얼마나 넣어야 해? 그들은 현지 수산시장에서 보거 구입했습니다. 보거의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맹독입니다. 전문 조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보거의 내장이나 피를 섭취할 경우 호흡 근육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엘은 이 맹독성 부위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찌개에 넣어 Y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Y에게는 몸보신에 좋은 특별 요리라고 속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독의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Y는 식사 후 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실패에 대해 L과 C가 나눈 대화는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왜 안 죽지? 독이 약해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들은 Y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기는커녕
작업이 실패한 것에 대해 짜증을 내며 서로를 다투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 저수지의 물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낚시를 핑계로 Y를 물가로 유인한 C는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L이 C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이야, 밀어버려. C는 Y를 물속으로 밀어넣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낚시터의 특성상 주변에 다른 낚시객들이 있었거나 혹은 잠시 잠들었던 지인이 깨어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서 못했어. 아쉽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이 두 번의 실패한 살인 예행 연습은 수사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평 용소계곡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수차례의 실패 끝에 수정되고 보완된 최종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험 만료일이 7월 1일로 다가오자 그들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보거 독도 실패하고 낚시터 투척도 실패하자 그들은 Y가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드는, 즉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평 용소계곡 다이빙 강요의 전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듯 여러 차례 죽음을 시도했고 실패할 때마다 학습하며 더 정교한 방법을 찾아낸 지능형 포식자들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죽게 둠을 넘어 적극적인 살인 의지를 가진 계획 범죄로 공소장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확보되자 수사망은 급격히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증거들을 분석하며 체포영장을 준비하던 그 시각,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기를 감지한 L과 C는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입증될 것을 직감했고 순순히 잡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텍스트들이 비명처럼 들려오는 듯한 밤, 수사팀은 곧바로 L과 C의 소환 조사를 통고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다 끊길 뿐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대규모 도주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치열했던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진실은 무엇인지. 범죄 수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범인의 잔혹함을 확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의 깊이를 뒤늦게 깨닫게 될 때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범인들의 악마성을 드러냈다면 동시에 복구된 피해자 Y의 기록들은 그가 생전에 겪었던 지옥 같은 삶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Y는 결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확인한 그의 통장 잔고와 생활상은 충격을 넘어 기이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텅 빈 것을 넘어 마이너스였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던 연봉은 월급날이 되면 스치듯 사라졌고 그 모든 돈의 종착지는 단 한 사람, 바로 아내 엘이었습니다. 엘은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그 돈은 엘이 내연남 C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매하는 데 탕진되었습니다. 정작 돈을 벌어오는 Y는 처참한 빈곤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 속에서 Y는 남편이 아닌 자비를 구하는 거린에 가까웠습니다.
엘라, 나 점심 사 먹게 10,000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배가 너무 고파. 편의점 도시락 사 먹게 3,000원만. 신발이 찢어져서 회사에 신고 가기가 창피해. 운동화 하나만 사면 안 될까? 대기업 연구원이 밥을 굶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출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돈이 없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수를 물통에 받아 집에 가져가 마셨고 동료들이 남긴 음식을 쌓아가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린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즉석밥 팝니다. 참치캔 팝니다. 회사 명절 선물로 받은 햄세트나 생필품을 팔아 몇천 원이라도 손에 쥐어야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Y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이윤을 요구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범죄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 상태에 주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엘은 결혼 생활 내내 교묘한 방식으로 Y를 고립시켰습니다. Y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차단했고, 오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빠 빚 갚아주려고 이렇게 고생하잖아.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Y는 수원에 있는 낡고 좁은 반지하방 또는 옥탑방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보일러를 틀 기름값이 없어 한겨울에도 냉골에서 잠을 잤습니다. 반면 엘은 인천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내연남과 함께 Y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Y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숙주에 불과했습니다. 이 심리적 지배는 Y의 생존 본능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오빠,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나를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세뇌는 Y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보다 엘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그가, 물을 공포스러워하는 그가, 캄캄한 밤 계곡물 앞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의 죽음보다 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엘에게 버림받는 것이 더 큰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간접살인 혹은 심리적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엘은 오랜 기간에 걸쳐 Y의 자아를 난도질했고 껍데기만 남은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Y가 물속으로 몸을 던진 것은 단순한 다이빙이 아니라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이자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은 무의식적인 체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갈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고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쥐어짜낸 잔혹 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은 이제 법정에서 엘과 C를 올가맬 강력한 쇠사슬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을 눈치챈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증발해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검찰의 마지막 통보가 있던 날,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흔적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은 채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대한민국처럼 CCTV가 촘촘한 나라에서 2명의 성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형사들의 피말리는 추격전. 2021년 12월 14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의 조사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넘어온 방대한 수사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스모킹건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피의자 L과 C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 발로 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사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간을 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이라뇨. 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결백을 호소했고 시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포렌식으로 복구된 결정적인 대화 내역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양 펜션에서의 보거독 이야기, 용인 낚시터에서의 밀어버려 라는 메시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육성 기록이 모니터 화면에 띄워졌을 때 조사실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다. 내일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1차 조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검찰은 다음날 오후 2시에 2차 조사를 이어가기로 하고 그들을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당시 그들은 불구속 상태였기에 강제로 잡아들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들이 설마 도망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수도, 혹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5시, 조사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엘과 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용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들의 주거지와 연고지로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소지품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증발하듯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도주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도주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진발이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현대 사회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첫째, 휴대전화를 버렸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킨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도주 경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나 다름없기에 그들은 오직 현금만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교통카드나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경로를 골라 이동했습니다. IT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거리마다 CCTV가 있고 모든 것이 전산화된 이 나라에서 성인 남녀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수사팀이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그들은 이미 유령이 되어 수사망의 구멍 사이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수사팀은 단 하나의 유의미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밀항을 했다.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방의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낸다 등 온갖 추측만이 난무했습니다. 피해자 Y의 유가족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범인들이 잡히지 않는 한 Y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사건 발생 2년 9개월 만에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합니다. 언론을 통해 엘과 시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스와 신문 일면은 물론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 그들의 얼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엘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선해 보이기까지 하는 인상. 저 얼굴 뒤에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웃으며 여행을 다녔던 악마성이 숨어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저 얼굴을 기억해 주세요. 마스크를 썼어도 눈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흉기를 든 살인범보다 더 위험한 지능형 범죄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들의 과거 행적, 성형 전후 사진, 평소 말투 등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현상금이나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목숨을 앗아간 그 잔혹함에 대한 공분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두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산속 은신처, 아니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도심 한복판.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리적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유령처럼 살아도 먹고 자고 움직이는 이상 반드시 생활 반응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놓친 아주 사소한 디지털 부스러기,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도주 계획에 생긴 단 1mm의 틈새. 수사팀은 그 틈새를 찾기 위해 그들의 지인, 가족, 과거 동선 등 수만 건의 데이터를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천 명의 리스트 속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툭 튀어올랐습니다. 도주 중인 엘의 친구도 C의 친구도 아닌 제3의 인물. 하지만 그 인물의 카드 내역에서 수상한 결제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단지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주문된 배달 음식. 그리고 결제된 메뉴들이 L과 C가 평소 즐겨 먹던 것들과 일치한다는 프로파일링 결과.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령들의 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거리는 벚꽃이 만개하며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찼지만 일산 서부경찰서 수사팀의 가슴속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공개 수배를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 전 국민이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수천 건의 제보가 빗발쳤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L과 C는 마치 땅으로 꺼진 듯 완벽한 정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은둔이란 없다. 인간은 먹어야 살고 움직여야 산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소비가 일어나고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수사팀은 그들의 직접적인 흔적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장기 도피자에게는 반드시 외부와 연결된 끈이 존재합니다. 현금을 조달해 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사팀은 L과 C의 지인들, 과거 유흥업소 동료들, 심지어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수백 명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저인망식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백사장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L의 오랜 지인으로 분류된 여성 A씨의 카드 내역에서 기묘한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A씨의 주거지는 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그것도 특정 오피스텔 단지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결제 내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야심한 시각,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내역들이었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 혼자 먹기에는 다소 많은 양, 그리고
고칼로리의 야식들이 반복적으로 주문되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 굳이 고양시 오피스텔로 밤마다 배달 음식을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다.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건 A가 아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오피스텔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2,000세대가 넘는 거대 오피스텔 단지였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수십 개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도망자들이 숨기에 최적의 요새였습니다. 수사팀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초인종을 잘못 눌러 그들이 낌새를 채고 도주하거나 고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모든 수사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내심 싸움, 일명 뻗치기, 잠복 수사와 CCTV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최근 3개월치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24시간 찍어낸 방대한 분량의 영상을 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그 음식이 어느 현관 앞에 놓이는지 혹은 누가 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역추적해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모니터와 씨름하던 수사관이 찾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화면 속 배달원이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사라지자 잠시 후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캡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한 남자가 잽싸게 피자 박스를 낚아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질은 흐릿했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체격, 그 걸음걸이, 공개 수배 전단지 속의 남자, 바로 C였습니다. 이어서 며칠 뒤의 영상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쓴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 눈매는 전 국민이 공분했던 L의 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이 오피스텔 22층, 세상과 단절된 그 높은 곳에서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숨죽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좁은 방 안에서 TV로 자신들의 뉴스를 보며 피자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만적인 평온함에 형사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특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역 인근의 한 신축 오피스텔 22층 22초. 그곳이 바로 악마의 은신처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검거작전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강제 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뤘습니다. 22층이라는 높이가 문제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거나 흉기를 들고 저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들이 제 발로 나오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무너뜨려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6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형사들이 오피스텔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보조로가 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비상구,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든 곳에 사복 형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복도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220엑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문 밖의 기운을 감지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형사팀장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낮은 목소리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요원 위치 확보 완료. 진입 준비.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들의 심리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엘의 아버지를 현장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차가운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124일간의 기나긴 숨바꼭질은 오늘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2년 4월 16일 정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복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2층, 그 높은 곳에 위치한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경찰 최정예 수사팀과 124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2명의 도망자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22층이라는 높이는 변수였습니다. 만약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의자들이 창문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해소동을 벌일 경우 수사는 영원히 미공속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생포가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수사팀은 오피스텔 단지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지상 출입구,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 아래에는 에어매트까지 설치되었습니다. 도주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최후의 심리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피의자 엘의 아버지를 현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목소리라면 저 견고한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엘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스피커폰을 켠 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지는 신호음 끝에 달칵 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라, 이제 그만하자. 자수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울부짖거나 거부하는 기색 없이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알겠어. 문 열게. 그것은 124일간의 끈질긴 추격전이 끝나는 허무하리만큼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220X호의 도어록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삐비빅. 그 소리는 마치 사건의 종결을 알리는 알람처럼 들렸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강력팀 형사들이 순식간에 실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대로 손 머리 위로 올려. 형사들의 고함과 함께 실내가 제압되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기묘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대낮임에도 어둑어둑했고 바닥에는 며칠간 밖으로 나가지 못한 흔적들, 즉 배달 음식 용기와 생수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공간 한가운데 엘과 C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초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들은 비교적 멀끔한 상태였습니다. 엘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덤덤한 표정으로 형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연남 C 역시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의자 L씨, 당신들을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눈빛에서 소름 끼치는 냉기를 느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보다는 게임에서 졌다는 식의 아쉬움만이 묻어나는 눈빛. 그것은 보통의 범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후 12시 25분. 두 사람은 형사들의 양옆 호의를 받으며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호송차에 오르기 전 그들의 모습이 잠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양 경찰서로 1차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은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구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도주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수많은 마이크가 그들의 입을 향했지만 엘과 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은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고 씨 역시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뻔뻔함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댓글창과 SNS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저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성토로 뒤덮였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그들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연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된 사진,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숨어있던 오피스텔 CCTV 영상까지. 도주를 통해 시간을 벌려고 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수사기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 위정이 아닌 심리적 지배, 이용한 직접 살인으로 기정하고 법미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직접 밀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던 그들의 논리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도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조종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대한 법의 그물망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도주 생활의 전말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도주 기간 내내 은둔하며 자신들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고 여론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혹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자 박스 하나가 남긴 꼬리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엘과 씨는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그들. 재판 과정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아니었지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법의 허점을 파고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날은 사고였다.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들의 뻔뻔함 앞에서 유가족들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지능형 악마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직접적인 흉기가 없었던 살인,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법은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에 내려진 최후의 심판. 2022년 6월 인천지방법원 317호 형사법정.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숨죽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엘과 씨였습니다. 도주 끝에 체포된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존공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남편을 구하려고 튜브를 던졌고 신고도 했습니다.
구조가 늦어진 것은 안타까운 사고일 뿐 살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직접 물속에 쳐넣은 물리적 증거가 없으니 기껏해야 구조 불이행, 유기치사 정도가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살인죄가 아닌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고 몇 년 뒤면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법정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법정은 범죄 심리학의 강의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범죄 심리 분석관은 L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PCL-R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피고인 L의 점수는 31점입니다. 이는 연쇄 살인범들의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냅니다. FK 벅이 술렁거렸습니다. 31점.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쉽게 넘지 못하는 그 점수는 L이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냉혈한 힘을 증명하는 수치였습니다. 분석관은 이어 피해자 Y의 심리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로 인해 자아를 상실했습니다. 피고인의 명령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그가 깊은 물에 뛰어든 것은 자의가 아닌 거역할 수 없는 지시에 따른 타살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계곡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다른 일행들이 튜브를 타고 노는 동안 Y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L이 그를 향해 무언가 속삭이는 장면. 그 직후 Y가 주저하면서도 물가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상황의 압박감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했습니다. 또한 복구된 디지털 증거들이 스크린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엔 보내버리자. 보고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들의 메시지 낭독 소리에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재판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며 기어코 성공시킨 집요한 살인 프로젝트였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심리적 지배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라며 최후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은 부작위를 넘어 물에 빠지게 만든 자규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운명의 선고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또 이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펜을 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자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례나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끝까지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상황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도주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문을 낭독했으며 피고인 L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C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사람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 정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무기징역, 사회로부터의 영구격리, 대한민국 법원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간접 살인에 대해 내린 가장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직접 살인과 다름없는 죄질로 판단한 것입니다. 엘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 무심한 얼굴은 끝까지 사람들을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시는 고개를 떨구며 털썩 주저앉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생명을 앗아간 악마들에게 관용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범인들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피해자 Y가 마지막 순간 차가운 물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를 올려다봤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을 구해주리라 믿었던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칠흑 같은 밤하늘이었을까요? 그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내를 위해 희생했다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Y가 남긴 낡은 운동화와 텅 빈 통장, 그리고 그가 보냈던 배가 고프다는 메시지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해 뼈아픈 경종을 울립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착취,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Y가 겪었던 고독과 공포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그가 이제는 배고픔도 착취도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계곡 살인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이용한 범죄, 그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영혼을 파괴하는 더 잔혹한 살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사건 파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건 수첩의 김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